한국 교회가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정교 분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의 의미를 보통 우리는 교회는 정치에 초연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위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교 분리는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정교 분리에 시발이 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은 신앙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럽에서 이미 종교의 탄압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갈구할 수밖에 없었죠. 유럽에서는 중세기와 종교개혁 이후에도 국가와 종교는 서로 권력 다툼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민들에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죠. 또 종교 안에서도 구교와 신교의 갈등 혹은 정통과 이단의 싸움으로 오랜 세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찾은 청교도들은 이제 이런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종교에 간섭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정교 분리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국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을 우대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 종교만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편파성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의 분리 혹은 국가의 종교 불간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것을 아시아권에서 한자로 표기할 때 정교 분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의미로 오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본래의 의미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언론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면 하물며 교회는 마땅히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더더욱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선지자적 외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야 하는 거죠. 구약 시절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변혁의 주역들이었죠. 게다가 종교개혁이나 근대에 들어서서도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이면에는 어디서든지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행동이나 메시지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지금까지 정교 분리라는 암묵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환경 속에 빠져버렸는가 하는 그 근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우리 근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 책을 대다수 한국인들이 읽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이 책의 사상은 오늘날 대다수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을 지배하면서 이 교육계와 언론 그리고 문화계에서 대중에게 확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상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책은 바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1979년에 첫 출간되고
그 후에 10여 년에 걸쳐서 6권으로 완성된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해방 전후의 우리 역사를 이 북한식의 계급투쟁적인 이분법적인 갈라치기로 명료하게 정립한 책입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역사 흐름을 두 부류로 가름하는데요. 그것은 민족 세력이냐 반민족 세력이냐로 구분하는 인식이었죠. 이러한 역사 인식은 실제 역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성을 지닌 인위적 구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갈라침은 그 시작이 친일과 항일이라는 두 부류로 가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이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들은 반공 세력으로 집권하게 되고, 자연히 이런 집권 세력은 친일이라는 외세 의존적인 개발 독재로 이어지면서 이후에 군부 독재로까지 이어지는 사실상의 기득권 보수 세력이란 프레임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항일 세력은 해방 후에 자주 반독재, 반일, 반미, 민주화, 그리고 진보 세력이란 프레임을 만들었죠. 이 두 갈래의 뚜렷한 반민족 세력과 민족 세력이란 악과 선의 그 흑백 논리적인 대결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질문받는다면 누구도 의심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30, 40 세대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정교조 교사들로부터 이런 두 갈래의 역사 흐름을 적어놓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우냐는 질문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이분법적 프레임에 대부분 진보를 자처하는 한국 지식인들이 세뇌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그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고요. 이들이 주도하는 문화 권력의 영향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좌편향 사상들이 침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분법적 프레임에 걸리면 누구라도 손쉽게 좌편향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실제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두 갈래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친일과 항일이란 프레임 자체가 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누가 역사를 왜곡하는가라는 책을 쓴 일본 언론인인 구로다 기자는 1978년에 그 교토통신 서울 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44년간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일제시대를 경험한 조선인들에 비해서 해방 이후에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일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일본은 경제적 이권 때문에 조선을 합병한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향하는 교두보로서의 정치적 목적이 우선했고, 그래서 합병 이후에는 이 경제적 수탈이 아니라 내선 일체 혹은 일선 동조론으로 조선을 일본화하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직후인 1912년에 바로 민법을 발효시켜서 실질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하고 곧바로 조선의 가용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고요. 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기관망을 건설하고 또 전국에 학교를 지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물론 참정권이나 일부 권리들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일본은 철저히 내선 일체라는 황민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조선을 일본과 같게 하기 위해 발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제시대를 경험한 조선인들은 해방 후에도 일제의 통치를 강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해방은 한국인들에게 큰 정치적 혼란을 안겨주었는데 정치가들은 이 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앞다투어 반일이란 구호로 일제 잔재를 씻어내려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아주 가혹한 수탈과 착취로 기술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로다 기자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 통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교육해야 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라고 진단합니다. 만약 실제로 일제시대가 그렇게 가혹했다면 굳이 정책적으로 반일 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란 거죠. 때문에 한국인의 반일은 이런 정치적 반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을 통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구로다 기자의 분석인데요. 물론 일본인의 입장에서 당대 식민지 지배의 정상성을 부각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분석은 일정 부분 한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된 그릇된 반일 감정의 뿌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구로다 기자는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화하고 대만을 근대화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만은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또 필리핀의 경우도 불과 3년여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만 수만 명이고, 또 뭐 질병으로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 100만이 넘는 그런 희생자가 났는데, 전후에는 필리핀은 전성국의 지위로 일본의 배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일본과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왜 유독 한국인들만 일본을 저주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사실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이 영토 보전을 위해서 오히려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의 식민지를 스스로 자청한 그런 역사적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지난 시절 국력의 쇠약함을 탓하기보다는 강대국의 패권주의만을 저주하는가 하는 푸념 섞인 불만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구한말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왕실은 자국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가 없어서 청나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 결과는 천진조약에 따라서 일본군을 한반도에 불러들인 결과가 되었고요. 이후에 결국 청일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승리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겁니다. 또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도 만약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벌인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한일 합방이란 수순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절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각국의 약소국을 식민지화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먼저 국력의 문제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에 이 제국주의 열강의 어느 나라도 과거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인권 유린이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사과했지 식민 지배 자체를 사과한 경우는 없는데, 우리는 일본과 전쟁 한 번 치르지도 않고 주권을 내주었으면서 해방 후에 걸핏하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구차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 열강들의 패권주의는 역사의 오류이고 다시는 그런 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식민지 시대가 도래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만약 조선이 구한말에 일본보다 국력이 월등하게 강한 국가였다면
당시의 시대사적 흐름으로 보아서 아마 조선도 일본을 식민 지배하는 열강으로 군림했을 겁니다. 뭐 어떻든 역사의 가정은 불필요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돌아볼 때 국력이 약해서 당한 지난 시절의 서름을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오늘날 두고두고 뒤끝을 장렬하는 것은 미래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반일 감정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항일과 친일이란 이분법적 구도로 이후에 한국 역사를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이라는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전형적인 북한식의 계급투쟁 방식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항일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 세력이야말로 한반도의 정통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민족 세력이야말로 반외세 자주 세력이고 반재벌, 반자본주의, 반개인주의, 반보수 등의 프레임으로 짜놓고 이 노선만이 역사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기필코 승리해야 할 방향이라는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이 온갖 자본주의적 혜택을 누리고 또 재벌들의 이익을 편취하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자신들은 민족 세력이고 진보적 노선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옳은 방향을 가고 있고 그래서 법을 어겨도 떳떳하다는 자기 암시에 빠진 듯이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권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과거 최순실 딸의 그 입시 비리를 가혹하게 성토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 제도의 탓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자신이 그런 뻔뻔함을 보이는 이유가 자신은 과거 그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은 비록 불법과 비리가 있어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는 민족 민주 세력이고 양심 세력이라는 그런 자기 암시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을 좌파로 분류하는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멘탈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원대한 역사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온갖 날조와 선전선동, 살인, 방화, 위조지폐, 화학무기, 납치, 해킹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자신들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전진 목표를 향해 나가는 데는 그 어떤 수단 방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비리나 불법도 서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반공을 주장한 이승만 정권이 미국을 우방으로 하는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를 발판으로 해서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경제적 지원하에 대대적인 경제 발전에 성공한 때문인데 만약 북한식의 계급투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모두 반민족 세력이 이룩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반민족 세력이 민족의 중흥을 이룩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해방 후에 북한은 겉으로 친일 청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북한의 초대 내각에는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용되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건국 당시 초대 내각에 대부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들이 기용되었고요. 매우 아이러니하죠.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친일 행적도 불문에 붙이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를테면 애국가를 잡고 간 안익태는 남한에서 친일파로 매도되고 있지만 동일한 예술인인데 월북한 그 무용가 최승희는 안익태보다 더한 일제의 부역자였지만 북한에서는 고위직에 기용된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친분이 있었던 김영석 교수는 이런 사례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친일에 대한 과도한 저주는 매우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을 지금부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한국을 지배하는 4가지 혼동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앞서 언급한 모순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진국에서 완전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혼동을 불식시켜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한국인들이 민족과 국가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독 한국인들은 민족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근대화된 세상 속에서 민족 개념은 매우 전근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당장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세습 왕조의 통치를 하는 전근대적 집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선진화된 근대 나라들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 국가 개념으로 나라를 정립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은 국가보다 민족의식이 앞서서 이 전근대적인 종족주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민족의식은 좀 더 심화되면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고 더 심하면 전체주의화하는 길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때 경험한 광우병 난동이나 촛불 시위 같은 이런 집단적 광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민족적 단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파시즘적 요소가 숨어 있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 독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숭고한 정의로운 애국적 이념을 표방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집단 광기였으니까요. 물론 우리의 경우 과거 IMF 때 전 국민의 그 금모으기나 또 2002년 월드컵 때의 그 붉은 악마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단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인들은 소위 국뽕이 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한국도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정권을 잡으면 쉽게 파시즘 국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인들은 보수와 보수주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물론 수구적인 보수를 말합니다. 원래 보수의 가치는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또 어느 국가이건 간에 과거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라는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안정적으로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전은 과거에 축적된 보수적 업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발전이 없는 보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구적 보수죠. 수구적 보수는 변화를 싫어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기만 하는 그런 보수죠. 문제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된 발전적인 보수 가치를 모두 수구 보수와 혼동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은 보수적 가치 속에서 이룩된 것인데 한국인들이 민족과 반민족이란 그릇된 이분법적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보수를 모두 수구 꼴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혼동이죠. 물론 한국의 보수주의는 서구의 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가치지향적 보수주의가 아니고 애초에 이익 집단으로서의 기득권 보수의 모습이 강했던 점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수구 보수는 척결해야 하지만 원래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키는 동력은 보수적 가치를 발판으로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수와 수구 보수를 혼동해서 모두 한 통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진보와 보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보수적 가치를 발판으로 사회는 진보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개념이죠. 이런 혼동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진보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겉으로만 진보의 흉내를 내고 안으로는 국부를 탕진하고 또 자신들의 그 패거리들끼리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죠. 진보는커녕 정확히 표현하자면 좌파 수구 정권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시킨 것이고요. 셋째로 한국인들이 혼동하는 것은 민주화 세력과 종북 세력을 혼동합니다.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비민주적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민주적 모습이 개발도상국일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규범과 법치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비민주적 독재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외자 유치나 국제 통상에 제약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대부분 독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기점으로 민주화에도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습니다. 바로 이 민주화 세력 속에 잠입한 종북 세력이 싹을 틔우게 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이전 영상에서도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1986년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평양을 방문한 동독 수상, 서기장입니까? 동독 서기장인 그 호네크가 김일성과 대화하는 가운데 김일성이 언급한 말로 독일 통일 후에 이제 공개된 비밀 문서에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 김일성이 당시 남한의 민주화 운동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한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야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김일성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장차 대남 적화 진지전 구축의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이후에 실제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에 무장공비 침투 같은 무력적 방법이 사라지고 이 민주화 운동을 위장한 종북 세력의 압력이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만들어낸 그람시의 그 진지전 같은 것인데요. 아마도 이때부터 소문으로 떠돌던 남한 내에 그 김일성 장학생들이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언론계, 교육계, 정치계나 법조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정원이나 군부까지 종북 인사들이 길러졌고 그 세력들이 결국 문재인 정권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셈이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숱한 종북 정책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폭발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 세력 속에 그 신분을 세탁한 종북 세력이 압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민주화 세력과 종북 세력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친북적 형태를 보이긴 했어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공로가 있지 않느냐고 면죄부를 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이것은 민주화 세력과 종북 세력은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낼 때의 투쟁에 앞장섰던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 대부분은 지금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 민주화를 이끌던 일부 세력은 이후에 종북으로 탈바꿈했지만 상당수는 우파로 전향해서 지금의 태극기 애국 세력이 되어서 종북 척결을 외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파로 전향한 많은 인사들이 그때의 상황을 그 종북 인사로 변신한 사람들의 상황을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이 지금 태극기 세력을 언론들은 극우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네이밍이고요. 또한 수구 꼴통 세력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기득권 수구 세력들은 결코 애국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번째로 한국인들이 혼동하는 것은 반공과 반공주의를 혼동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의 남진을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의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지나치게 반공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이용한 그 부작용 때문에 민주화 시대에는 반공을 캐캐 묵은 색깔론으로 치부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북한은 대남 전략을 손쉽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화 이후에 북한은 이 과거의 무장공비 같은 무력 침투 작전을 벌이고 이 남한 내에 지하 진지전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한 교류의 바람을 타고 북한은 남한 내에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포섭하는 대남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과거에 별로 없었던 간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같은 친북 정권 시절에도 이 국정원에서는 해마다 대여섯 명 정도의 간첩을 색출해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그 3만 탈북자 가운데도 간첩으로 난파된 위장 탈북자를 30명 정도 적발했습니다. 물론 적발하지 못한 위장 탈북자는 실제로 그 10배에 달할 것이다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정권 이전만 해도 해마다 실제로 간첩을 색출해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종북 정권답게 국정원의 대공 업무를 폐기하면서 사실상 남한 내의 간첩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인들 가운데 아직 상당수는 간첩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고 역공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소위 색깔론이라는 반공주의 때문에 정작 반공이 먹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서 한국 사회의 좌경화 속도가 빨라졌던 겁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왜곡이나 부정선거 혹은 팬덤 정치를 선동하거나 또 과격한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이면에는 이런 대남 간첩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들의 음성적으로 흘러들어간 정부 보조금이 수조 원에 달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의 네 가지 혼동은 역시 그 근본 뿌리가 우리 근세사를 계급투쟁 방식으로 갈라치기 한 그 프레임, 그러니까 민족 세력이냐 반민족 세력이냐 하는 그 이분법에 입각해서 모든 각계각층의 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 환경은 이런 프레임을 전파하는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또 각종 매체들이나 서적을 통한 좌편향 교육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왔죠. 바로 이런 한국을 지배하는 네 가지 혼동이 주는 모순을 직시해야만 이 혼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한국인들이 이 혼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들이 개인과 개인주의를 혼동하는 면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주제로 다뤄보기로 하고 결국 이 혼동의 여파는 오늘날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지만 지금은 마치 등불을 켜서 높이 비치도록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로 교회가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내고 또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얽혀있는 이런 혼동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교회는 사회적 메시지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바로 즉시 이분법적 프레임에 걸려서 진영 논리로 편가름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그러니 결국 교회는 안전하게 교회 울타리 속에서 개인 구원과 개인의 신앙 훈련에만 주력하는 퇴행적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한국 근대 역사 인식의 그릇된 이분법적 프레임이 만들어낸 네 가지 혼동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계에서조차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대결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것이 신학적 갈등을 빚어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대사회적인 운동을 포기하고 교회 울타리 내에서 개인 구원과 신앙 훈련에만 안주하게 되면서 결국 한국 기독교는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심화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